165페이지 제3절 위한 계약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좀 있죠. 제3절 위한 계약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그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또 제3절 위한 계약은 사례로 나옵니다. 사례로 나오는데 사례가 고정적입니다. 갑이 갚을 돈이 없어서 요 아파트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면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여기서 갑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전에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었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선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제3자의 개념은 통정어휘 표시에서 배웠고요. 통정어휘 표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새로 와야 제3자다. 그죠? 가장매매 후에, 그죠? 그러면 요 병은 요 매매 계약에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사기란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게 무효라 하더라도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게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그냥 원래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돈 주면 그만이고요. 또 갑이 병한테 이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그냥 병한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서는 첫째,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병은 계약의 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해제할 수도 없고 병 스스로가 취소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원상회복은 갑과 을끼리 할 문제인 거죠. 이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원상회복은 누가요? 갑과 을이 할 문제죠.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요.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이 사기당했으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에 의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은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말이죠. 또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은 합의에서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16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일단 의미 성질해가지고 해제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취소와 같아요. 근데 취소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대상인데 단독행위는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할 수 없고 취소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고요.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있거든요. 근데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법정 해제권인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은 언제 해제할 수 있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 여러 가지라는 거죠. 1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인데 니은번 해가지고 기억 보통의 이행지체 해가지고 B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죠? 니은번 원칙인 거고, 넘겨보시면 D급번 예외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때와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요?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여기서 체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그렇죠? 이걸 밑에 줄쳐가지고 화살표 밑으로 뽑아서 이행기 도래 가입호, 이행 제공 가입호, 이거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나 안 하련다 라고 하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 제공을 왜 가입하냐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행지체가 되려면 동시항변권을 뭘 해야 되냐면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안 하는 사람한테, 안 하겠다는 놈한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무엇도 필요 없는 거죠? 이행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행 불능,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밑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표 끌어서 요렇게 적어오죠.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까지 해결했거든요. 근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고, 또 이행기까지 뭐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불완전 이행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인데 기억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니은번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죠? 수령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그 밖의 사정인데 기억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니은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는 뭐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다가 섭집해가지고 이행강제 동글뱅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 동글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더 한다면 얘까지 기억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과금 부담 특이하기죠. 이해되시나요?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안 줘요. 그런다는 이유로 3억짜리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니까요. 물론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안 내는 바람에 내 돈으로 30만 원 냈다면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데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기억나시죠? 우리 민법총칙 유동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입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에서 맨 밑에 자유다 큰 의미 없고 우측에 보시면 맨 위 행사의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해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예컨대 나와 있죠. 최고를 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다고 된 것을 본다 한 것은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부를 수 있지만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4월 20일까지 이행해야 돼. 네가 4월 20일까지 이행 안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물론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인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돼요. 이것은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 조건은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 정지 조건은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뭐예요?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지 조건이지 뭐가 아닙니까?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투대고 이런 것도 나와요. 해제되는 것이 해제 조건이다. X. 그렇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특별한 거 없고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4번 해제 이렇게 해서 1번 해제의 소급표가 나오는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 두 가지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다 알다시피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두 번째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 줬을 때 요 제3자 문제거든요. 요 해제에 있어서 특이한 게 있는데 요 제3자가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나뉘고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선인 경우면 보호되고요.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합니다. 원상 회복할 때 뭐죠?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금전 플러스 이자죠.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고요. 3번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딱 듣고 알면 뭐 공부를 미리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게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꼬마 애들 구구단을 외우면 그 다 외웠어 하고 5 곱하기 5는 뭐야 물어보면 5, 25가 아니라 5, 20, 5, 35, 5, 4 처음부터 내내거리잖아요. 그죠? 5,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떠오르려면 5, 25가 떠오르려면 힌트가 필요한 거예요. 5, 20, 5, 35, 5, 4, 20이라는 힌트가 있어야 뭐요? 5, 25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은 그 단계가 돼요. 알고 있는데 떠오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틀리는데 답을 보면 아이씨 맞아 이 얘기지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좀 지나치셔야 돼. 근데 그 단계를 지나치는 방법은 뭐죠? 반복.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부를 하시면은 처음에는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두 번째는 뭐죠? 단계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고요. 세 번째는 문제를 풀긴 풀는데 다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보면 아는 건데 틀려요. 요 단계가 중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힌트가 없더라도 팍팍 튀어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단계 때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막 지루해져요. 똑같은 내용을 뭐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냐면 그 단계 이러면 또 수업할 땐 다 떠올라요. 그죠? 수업할 때는. 왜요? 이게 힌트가 제 목소리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 또 안 풀리고 막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집 풀잖아요. 그죠? 문제집을 통해서 뭐예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문제집을 푸실 때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습이 필요해요. 예습. 그래서 다음 주 문제집 들어갈 거잖아요. 문제집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수요일이 우리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저녁에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듯이 뭐하게? 스피드하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 나가봐야 어느 정도 나갈 거냐면은 주체 다 못 나가겠죠, 그죠? 예, 그걸로 합니다, 그죠? 주체에서 아마 잠깐 책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몇 페이지까지 할 겁니다라고 딱 예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게 대충 한 40페이지 정도씩 나가면 우리가 진도를 끝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미성년자까지 나가죠, 그죠? 38페이지까지 나갈게요. 38페이지. 그러니까 주소 전까지, 그죠? 그래서 38페이지까지. 예, 38페이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38페이지까지 나갈 거니까요. 38페이지까지 오실 때 어떻게 풀고 오셔야 되냐면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뭐죠? 푸시고요.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복습을 하실 때는 스피드하는 게 아니라 뭐죠? 꼼꼼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스피드하게 푸는 기계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어가지고요. 자꾸 꼼꼼히 풀어버릇하면 꼼꼼히 풀어야지만 마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민법이 제1과목인데 빨리 풀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실 때 뭐예요? 스피드하게 쭉 풀어보시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다면 좀 30분 전에 오셔서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좀 일찍 올 수 없다면 그 전날 뭐예요? 저녁이라도 그러니까 수업 듣기 근접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 들으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풀어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스피드하게 푸셔야 돼요. 그죠?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고 푸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집도 3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듣고 한 번 공부하고 다 안다 이러면 천재신 거고 우리는 뭐죠? 3번 반복해야 되는데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해버리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집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특히 샤프로 표시한다, 샤프로 표시하고 지우개를 지워도요 보여요. 표시가 신기하게도 문제 풀 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체크하실 건 뭐냐면 모의고사 풀듯이 38페이지까지 스피드하게 푸시되 연습장을 이용해 가지고 채점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는 가위표, 안 틀린 문제는 냅두고. 그래서 뭐죠? 문제가 이게 내가 틀렸다는 문제라는 사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표시를 하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당일치기예요.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어떻게 해요?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3, 4일 전에 본 것만 해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당일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할 거냐? 요약집으로 못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을 해요. 한 번 끝까지 다 하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답은 체크 안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맞았다는 표시 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반복을 하면 문제에 3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요. 2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 한 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시험 보기 전날 3과목 문제집을 펴놓으시고
뭐만 골라보면 돼요? 2번 내지 3번 틀린 것만 골라보면 돼요. 시험 보기 전날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을 본다면 오늘 본 건 다 맞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귀중한 시간에 풀 필요는 공부할 필요는 없고, 모르는 거, 내가 잘 틀리는 거, 내가 지나치는 거, 그런 것들만 뭐예요? 골라서 풀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문제집 공부할 때 뭐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뭐죠? 3번 내지 2번 틀린 거, 1번 틀리게, 1번 틀린 것도 안 풀어봐도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요것만 풀어보시면 실제로 3과목 전과목을 보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잘 틀린 거 골라서 보는데 반나절이면 끝나요. 항상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보기 전날 바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보는 날 할 일이 없어. 왜요? 오늘 하루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오답 노트 만들고 막 그런 것도 결국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당일치기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뭐 바라지 않더라도 요 문제집에 요것만 표시해 두시면 당일치기 다 할 수가 있어요. 전과목, 3과목 다. 무슨 말 아시겠죠?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지금 뭐 전혀 실력이 안 된다라는 막판 뒤집기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차피 민법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올 만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틀리는 것만 내가 뭐요? 수정한다면 충분히 뭐죠? 합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세요. 왜 잘 안 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흐뭇한 마음은 이제 저번 주에 그 인간 해체가지고 딱 풀어보면 다 틀리는 거야. 다. 이게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거 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이거. 차라리 맞는 걸 표시할까? 왜 이거 뭐 10문제 중에 2개, 3개 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7, 8개를 틀리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제집에서 10문제 중에 7, 8개를 맞추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이미 뭐예요? 합격권에 계시는 분이야.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와서 저도 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꼭 어떻게 해요? 틀린 거.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 틀리면 다 틀려서 표시라고. 그러면 2번째 푸실 때 굉장히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또 3번째 풀게 되면 2번 틀렸던 거는 거의 대부분 또 3번 틀려요. 그래서 2번 내지 3번 틀린 거는 시험 보기 전날 반드시 봐야 돼요. 왜요? 또 나오면 또 틀릴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좀 창피하다면 진하게 쓰지 말고 조그맣게, 그죠? 조그맣게 표시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책 한 권 더 사가지고 집에 비치용 들고 오는 거 이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꼭 하셔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뭐 하셔야 돼? 당일치기 꼭 하셔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학창시절 그런 거 있나요? 맨날 놀던 놈이 막상 시험 보면 잘 보고, 맨날 쉬는 시간에 밥도 안 처먹고 뭐죠? 공부만 하던 친구가 막상 시험 보면 못 보고, 이건 가장 큰 이유 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날일 시간인 거죠. 맨날 놀던 애들도 전날은 공부했으면 걔는 성적이 좋아요. 왜? 어제 본 건 안 헷갈리니까. 근데 미리미리 공부해줬다고 전날 자빠져 자는 친구는 3일 전에 5일 전에 본 거니까 헷갈려가지고 뭐예요? 틀려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안중에서 미리미리 해두지, 이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두면 시험 보기 전에 하기 싫어. 오히려 뭐죠? 큰일 났다. 그죠? 이게 내일 나 이거 뭐 시험 보는데 하나도 안 해놨다.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오히려 성적, 그러니까 학문적인 공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식 보는 문제는 시험은 뭐죠? 그게 더 좋아요. 아무튼 우리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당일치기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뭐죠? 모의고사 풀듯이 몇 페이지까지요? 38페이지까지 쭉 푸시고 오셔서 수업 듣기 바랍니다. 그죠? 자, 17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매매가 나옵니다. 의함을 읽어봐야 돼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특허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 기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고요.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건대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온 지문이 뭐냐면 이런 지문입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X. 왜냐하면 낙선계약이니까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뭐죠?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이해에 대하여 그 대금을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이 아닌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죠? 교환 계약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매매 성립해서 당사자의 합의 나와 있고 매매 성립에 있어서 특칙해서 매매의 예약이 나오는데 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매매 예약이죠. 넘겨보시면 종류해가지고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이 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승낙의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승낙의 의무가 있으면 쌍무예약, 예약을 하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죠? 쌍방예약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약을 많이 합니다. 식당 갈 때도 하고 콘도 갈 때도 하고 여행 갈 때도 하잖아요. 근데 예약은 많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안 정해요. 그러면 넷 중에 뭐가요? 원칙이 필요한데 디귿에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뭐죠? 수정됨이 뭐죠?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방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어디 쪽에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끝나고 식당 가기로 했어요. 그죠? 밥 먹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여기 대전고시 학원인데요. 우리 10명 좀 예약 좀 하죠. 했단 말이죠. 그럼 예약을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예요. 형성권이. 따라서 우리가 예약하고 저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음식을 줘야 돼요. 자리가 없다는 둥,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 있고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식당 아줌마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 가면 그만이지. 그쪽에서 아저씨 무조건 밥 드세요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한쪽 편에만 있는 뭐가요? 일방 예약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에서 예약 완결권이 나오는데 의 설명드렸고 성질에서 A 형성권이다. B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가면 다른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대신 보낼 수가 있고요. C 만약에 부동산 물건에 관한 예약 완결권이라면 가등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D급 존속기간 해가지고 우측에 메뉴 보시면 존속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B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몇 시 오실 건데 우리 한 10시 반쯤 갈게요 했거든요. 안 갔어요.
안 가면 한 10시 40분 전화 오겠죠? 아니 왜 10분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11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비해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 여부답을 상대방에게 뭐 한 거예요? 최고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11시까지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실한데 예약이 뭐죠?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의의와 성질 나오는데 의의 한번 보시고요. 계약금의 효력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조금만 좀 설명드리면 계약금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해약금적 성질입니다. 시간이 어떻죠?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의 뜻인데 이것만 좀 메모하시면 좋겠는데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금을 유료한 해제가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행 착수 시기가 뭐냐?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더 이상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계좌와 같은데 문제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 착수 전 뭐 한 게 없죠?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까지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약금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좋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요 2억에 샀어요. 2억에 사고 계약금을 얼마에 줬냐면 2천만 원 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땅값이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아직 뭘 안 줬는데요? 중도금을 안 줬는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100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럼 저는 못하게 하려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한 날이 이달 말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이랬을 때 오늘 당장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달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 시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달 말일이 중도금 입금하기란 날이라도 미리 줘도 뭐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억짜리가 5억으로 폭등했다 싶으면 바로 중도금을 뭐예요?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쪽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또 그래서 통장을 딱 봤더니 50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라고는 탈탈 털어봐도 그럴 때는 50만 원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급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약속된 중도금을 뭐예요? 전액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면 당장 일부라도 뭐예요? 계좌 이체해버리면 끝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죠. 계좌 이체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거예요? 그죠? 계좌 이체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거죠? 뭐 그쪽에서 뭐 통장을 없애버리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죠. 그리고 실제로요 안 받은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냐면 공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좌 이체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못 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죠? 계좌번호 다 교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깜빡 계좌번호를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좌번호 안 가르쳐줄 때 우기고 그죠? 또 만나지도 않고 이럴 때는 법원에다 뭐 하면 돼요?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뭐죠? 반씩 부담하고요.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174페이지 세 번째 줄 문제는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이 과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실이.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어차피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유의하실 것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되 대금의 이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개를 한 마리 샀는데 이 개가 뭐죠? 임신했다는 거죠. 새끼를 낳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 개가 인도받기 전에 강아지를 낳았으면 그 강아지는 누구고요? 매도인 거니까 저는 어밀밖에 못 받는 거고요. 인도 후라면 누가요? 매수인 거니까 인도 후라면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는 뭐죠?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예외가 있는데 꼭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죠? 요럴 때 어떻게 하면 그 강아지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뭐냐면 예외가 뭐냐면 대금 지급을 한다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도 받기 전에도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도 받기 전에 그 개가 뭐예요? 새끼를 낳을 것 같으면 빨리 뭘 해버려야 돼요? 대금을 다 계좌 이체해버리면 이제는 어미개뿐만 아니라 뭐죠? 새끼 강아지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인도입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지? 등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등기 전이냐 후냐가 아니라 뭐죠? 인도 전이냐 후냐 가지고 따진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3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인관계고요. 그 다음 매도인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실제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담보책임인데 일단 매도인의 담보책임 옆에다가 화살을 빽찍해가지고 무과실책임 가로 매도인에게 고의가입표 과실가입표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더라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일단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로 나뉩니다. 근데 권리의 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뭐는 할 수 있죠? 해제는 할 수 있다.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무엇을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니까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척기간인데 일단 권리하자는 전부 타인의 권리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죠. 공단이죠. 그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는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면 뭐죠?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또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도 제척기간에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제부터 6개월이 있습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수인의 의무 1번 대금 지급 시기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예외다 뭐가 중요하냐면 현 원칙이 뭐죠? 매도인의 현 주소가 대금 지급 장소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대금 지급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매도인의 현 주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말은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택시비 누가 내요? 매수인이. 버스비 누가 받으면 매수인. 따라서 계좌이체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대금 지급 장소가 매도인의 주소지라는 의미는 대금 지급 비용, 계좌이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제 친구 놈이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근데 한 달만 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그냥 이 자식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한 달 후에 입금을 했는데 299만 9,500원을 넣었어요. 500원 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뭐죠? 10년 전이니까 계좌이체 수수료겠죠? 500원. 열받더라고요, 제가요. 막 그 이자 받는 것도 아닌데 이 거지 같은 거 500원 빼가지고. 그죠? 그저 500원 때문에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년에 대학 동창인데 만나가지고 이 거지 새끼 너 진짜 때려 죽인다고 막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갚기로 한 날 갚아야 되는데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또 빌렸대. 근데 자기 계좌에 빵원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쏘니까 얼마가요? 500만 원이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299만 9,500원 붙였다 하더라고요. 아우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식이. 아니 아무튼 근데 참 묘한 게 그 500원 때문에 기분 되게 나쁘고 저는요. 그것도 전화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집단에 또 쪽팔리니까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그 500원 때문에 한 1년 동안 연락도 안 오고 지금도 잘 연락도 안 합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삶이 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삶이 그 친구도 참 보면 참 안 풀려요. 자, 3번 대금 지급 거절 한번 읽어보시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환매가 나오는데 이 환매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낼 거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17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